조류 인플루엔자 AI가 2달 만에 제주에서 발생한 데 이어 군산과 파주 등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AI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내일부터 생닭 거래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이 이번 주 정 씨를 재소환해 보강 조사를 벌입니다. 이를 토대로 영장 재청구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 수요일 동시에 열립니다. 야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주차장에서 차량 사고를 내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범칙금 12만 원을 부과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또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내렸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어제 오후 택시가 가스 충전소에 돌진하는 사고로 3명이 다쳤습니다. 수락산에선 또 한 번 화재가 발생했고 물놀이에 나선 20대 형제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휴일인 오늘은 전국이 쾌청한 가운데 미세먼지가 없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후 시간대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아지니 가급적 야외 활동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2달 만에 제주에서 발생한 데 이어 군산과 파주 등으로 확산하고 있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AI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내일부터 생닭 거래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제주도의 한 농가에서 그제 오후 토종닭 3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농가에선 엿새 전에도 오골계 병아리 5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사체 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로 의심되는 H5N8형 바이러스로 확인됐습니다. 충남 논산에서 마지막으로 AI가 발견되고 2달 만입니다. 폐사한 오골계는 전북 군산의 한 농가에서 처음 유통된 것으로 경기도 파주와 경남 양산까지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파주와 양산, 제주 군산 등 4개 지역의 8개 농가에서 3만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이에 따라 AI 위기 경보는 오늘부터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 전국 시도의 AI 방역 대책본부와 상황실이 가동되며 AI가 발생한 시도에는 홍제초소가 운영됩니다. 정부는 특히 내일부터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생닭을 사고 파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여름철에는 겨울보다 AI 바이러스가 활발하지 않지만 정부의 AI 방역 체계 문제는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유라 씨를 이번 주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구속 위기를 벗어난 정유라 씨는 어머니 최순실 씨 소유의 서울 신사동 빌딩에 머물고 있습니다. 변호인 사무실도 오가며 향후 검찰 조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보고 싶다, 어머니를 면회할 계획이 있다는 말을 취재진에게 남겼습니다. 나갈 때 택시 타고 나갔어요. 한 11시쯤에서. 검찰은 조만간 정 씨를 다시 불러 보강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그동안 조사가 덜 이루어졌던 정 씨의 뇌물과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씨 측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다시 청구가 온다면 어떤 심정이시겠어요? 네, 또 그러면 이제 실질심사 가서 제가 억울한 부분 판사님께 말씀드리고 또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가운데 정 씨가 향후 수사와 재판 등을 염두에 두고 모르쇠로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 씨 변호인은 지난 4월 덴마크에서 정 씨를 미리 접견하고 정 씨에게 한국 상황을 알려주면서 귀국 날짜를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농단의 마지막 카드인 정유라 씨를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 2라운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어제 오후 택시가 가스 충전소에 돌진하는 사고로 3명이 다쳤습니다. 수락산에선 또 한 번의 화재가 발생했고 물놀이에 나선 20대 형제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너진 담장 사이로 심하게 찌그러진 택시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서울 답심리동의 한 가스 충전소에 택시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택시는 충전소 안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담을 뚫고 나갔습니다. 이 사고로 충전소 직원 등 3명이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식을 잃은 여성이 가까스로 구조돼 들것에 실립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서울 상계동의 한 식당에서 알바생이 내부에 설치된 리프트와 2층 천장 사이 목이 끼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 알바생은 업무를 위해 잠시 리프트 위에 올라갔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새벽 12시 40분쯤 수락산 오부 귀인봉 인근에서는 또다시 불이 났습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일 불이 난 지점에서 50m가량 떨어진 곳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은 발생 1시간 만인 오전 1시 40분쯤 꺼졌습니다. 물놀이를 하다 20대 형제가 함께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김모 씨 형제는 어제 오후 5시쯤 지인 한 명과 수영을 하다 너울성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셋은 모두 구조됐지만 김 씨 형제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어제부터 주차장에서 사고를 내고 도망가면 주차장 뺑소니로 간주가 돼서 범칙금 12만 원을 내야 합니다.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가 모두 내렸는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도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주차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콕사고. 전화번호도 남겨놓지 않고 그냥 사라지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같은 문콕사고를 포함해 주차장에서 사고를 내고 연락처를 남겨놓지 않으면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바뀐 도로교통법이 어제부터 시행되면서 그동안 처벌 규정이 없었던 주차장 뺑소니를 포함해 범칙금과 과태료 처분 항목이 7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현재 노상주차구역 사고에 대해 적용되는데 경찰은 아파트와 상가를 포함한 모든 주차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한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운전자가 어린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이 밖에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를 주행하거나 교차로 통행 방법을 위반한 경우 적재물 추락 방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역시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에 대해 군사력보다는 외교 경제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 해결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사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조치를 이해하고 신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은 기자입니다. 북한 핵 위협에 대해 미국이 일단 외교 경제적 압박에만 주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우리 모두에게 즉각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영구적인 핵포기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매티스 장관은 또 사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조치를 이해하고 신뢰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드 보고 누락 파문을 겪은 한민국 국방장관은 한국 정부의 조치는 기존의 결정을 바꾸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며 한미 동맹의 정신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이 언급한 한국 정부의 조치란 사드 부지에 대한 철저한 환경 영향 평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매티스 장관이 한국 정부의 조치에 신뢰를 표시함으로써 최근의 사드 논란이 수습 국면에 들어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입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 연설에서 한미 협력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말을 했는데요. 투명하게라는 말은 원래 연설문엔 없었다고 합니다. 최근 사드 배치와 관련된 논란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과 투명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투명하게라는 의미의 수식어를 써가며 자신의 뜻을 강조했습니다.
Working transparently in unis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to defend against the growing threats posed by North Korea's aggressive and destabilizing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그런데 이 단어는 연설 전 주최 측이 공개했던 연설문 전문에는 없었습니다. 매티스 장관의 이번 발언은 최근 한국에서 일고 있는 사드 발사대 4기에 대한 보고가 누락됐다는 논쟁과 환경 영향 평가를 둘러싼 갈등을 의식해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배치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한 번 더 되짚어보겠다라는 문재인 정부를 의식해서 한미 간의 투명성을 좀 더 강조한 그런 발언으로 보입니다. 매티스 장관은 또 사드는 순수하게 방어적인 시스템이며 실질적인 위협인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미국은 사드 도입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북한 미사일 요격을 위해 빠른 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나흘간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도착을 하자마자 청와대로 향했다는데요. 미국과 어떤 내용을 조율하고 왔을지 송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어제 오후 5시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인천공항을 빠져나가는 정 실장은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 실장은 곧바로 청와대로 이동해 어제 오후 8시쯤 임종석 비서실장 등에게 방미 결과를 우선 보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실장은 사드 관련 우리 입장에 대한 미국 측 반응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환경 영향평가로 사드 배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입장에 미국 측 우려가 없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핵 해법은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기로 절충점을 찾았고 세부 내용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늦어도 오늘 직접 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정의용 실장이 대통령에게 정식 보고를 마치면 월요일쯤 별도로 공식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지난주 이낙연 총리 인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또 예상이 되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원중희 기자, 오는 7일에만 3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는 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도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열리기 때문에 7일 하루에만 3명이 청문회에 오르게 되는데요. 야당은 이 가운데 특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 위장 전입 문제와 이중 국적 문제, 증여세 늑장 납부 문제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만큼 야당은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김희수 후보자의 경우 자유한국당은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 의견을 낸 점을, 국민의당은 군 법무관 시절 5.18 시민군을 태운 버스기사에게 사형을 선고한 점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연 후보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도덕성 의혹은 없는 편이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을 거친 만큼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일에는 지난 2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도 논의되는 만큼 험난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원중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 3당이 김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여당과 맞선 건데요. 6월 임시국회는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국정 운영 능력과 자질이 검증됐다며 야당의 인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업무 수행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판단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의당을 제외한 야 3당은 다른 목소리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 의사 일정을 거부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협치를 하려는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자진 사퇴하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앞서 이낙연 총리 임명에는 협조했던 국민의당도 위장 전입, 부인 부정 취업 문제 등 각종 의혹들이 모두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고, 바른정당도 김 후보자가 누구보다 도덕성이 철저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장 자리에는 부적격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준우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김성재 후보자에 대해서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은 모두 반대 의견을 나타냈지만 국민의당 내에서는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당론은 부적격인데 일부 의원들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추성남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라고 밝혔습니다. 흠결을 지니고 출발한 공정거래위원장이 과연 재벌개혁에 영이 설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김상조 후보는 부적격입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당론과 다른 의견을 내면서 속내는 복잡합니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자신의 SNS에 변명하는 김 후보자를 지적하면서도 청문회 통과를 바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고, 같은 당 김성식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김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으면 잘 해낼 것으로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에 키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또다시 고심에 빠졌다는 관측입니다. 정무위원 24명 중 더불어민주당은 10명에 불과해 정의당 1명을 합치더라도 과반을 넘기려면 국민의당 3명 중 2명은 협조해야 합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반대해서 찬성으로 돌아선 국민의당이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오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앞서 위장 전입 거짓 해명 의혹이 제기되자 아는 은사님이 소개해줬지만 소유주는 몰랐었다라고 해명을 했었죠. 그런데 해당 아파트가 사실상 위장 전입 전용 아파트로 드러나면서 이번에도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위장 전입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지자 친척집은 아닌 게 맞지만 소유주는 몰랐다고 해명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아는 은사께서 그 주소지를 소개해 주셔서 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었고, 그 주소지에 누가 사는지 소유주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중구의 해당 아파트가 상습적으로 위장 전입에 활용된 정황이 드러나며 또다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중구청으로부터 받은 주민등록 색인부를 살펴보면 지난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전입한 8가구 중 강 후보자 가구를 포함한 7가구가 6개월 이내로 떠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해당 가구는 모두 고등학교에 다녀야 할 자녀가 있었고 이 중에는 위장 전입을 인정한 집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의원은 해당 아파트에 전입할 수 있었던 건 강 후보자가 특별히 혜택을 받은 것이며 누가 사는지 몰랐다는 것 역시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장 전입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고위공직자의 자질적인 측면에서 철저하게 짚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법인 측은 원어민 강사의 임시 숙소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오는 7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년 가까이 활동하면서 애정을 보였던 진보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탈퇴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안보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2년 개업한 노동법률상담소 전단입니다. 변호사 노무현, 문재인의 이름이 적혀 있고 상담료를 받지 않는다는 문구도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과 함께 부산에서 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인권보호에 앞장서 왔습니다. 1987년 경찰 최루탄을 맞고 고가도로 위에서 추락해 숨진 이태춘 열사 노제를 맨 앞에서 이끈 것도 문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입니다.
두 사람은 1988년 만들어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산지부를 발족했습니다. 홀로 활동하던 인권 변호사들을 모아 공동 대응 체제를 만든 겁니다. 문 대통령은 그 뒤 부산 경남 지역 대표까지 맡으며 민변 활동에 각별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30년 가까이 활동해온 민변을 탈퇴했습니다. 대선 직후 일신상의 이유로 탈퇴 신청서를 냈다는 게 민변 측 설명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회원으로 남아있으면 자칫 진보 성향의 단체인 민변의 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정치적 오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생각이 반영됐다는 관측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2년 대선 후보자 시절 같은 이유로 민변을 떠났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후 미국으로 떠났던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오늘 귀국합니다. 다음 달 있을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거라는 소문이 무성한데요. 당내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서 홍준표 불가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재충전하고 돌아오겠다며 미국으로 떠났던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강력한 제1야당을 구축을 해서 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철저히 견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일 만에 귀국해 오는 7월 3일로 예정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내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홍준표 불가론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촛불 민심에 역행하는 구시대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대 정신을 잃지 못했다. 종북놀이나 노동자와 전쟁을 선포하니 외연 확대 실패한 거 아닌가. 청년, 여성, 노동자. 다른 초선 의원은 대선에서도 참패했는데 홍 전 지사가 당의 간판이 된다면 내년 지방선거는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친박계 역시 자신들을 바퀴벌레에 비유하며 거친 표현을 주고받은 홍 전 지사에 대해 강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다만 바른정당에서 탈당해 돌아온 복당파 등 비박계 의원들은 홍 전 지사가 탄핵 사태로 망가진 당을 재건했다며 지지 의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의 귀국을 시작으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치열한 당권 싸움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영국의 런던 브리지에서 승합차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런던 경찰청은 테러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무장경찰을 현장에 투입하고 주변 교통을 통제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현재까지 1명 이상이 사망했고 여러 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발생했던 필리핀 마닐라 카지노 호텔의 방화 총격 사건의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테러가 아닌 강도 사건이라고 결론을 짓고 자살한 범인의 신원 확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은수 기자입니다. 무장을 한 괴한이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지 않고 옆으로 들어옵니다. 카지노 직원의 제지를 뚫고 들어간 괴한은 게임용 테이블에 불을 지릅니다. 이후 의자와 슬롯 머신에도 불을 놓았고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입니다. 창고로 들어간 범인은 25억 원어치의 칩을 배낭에 담습니다. 무장 괴한은 도주하면서 보안요원 경찰과 총격을 벌였고 계단을 오릅니다. 호텔 객실로 들어간 범인은 방에서 분신 자살을 했고 당시 방화로 인한 유독가스 질식으로 한국인 1명을 포함해 37명이 숨졌습니다. 필리핀 경찰은 무장 괴한이 수백 명을 사살할 수 있는 탄약을 갖고 있었지만 총격 사망자가 없었고 도망치려 한 점을 근거로 테러가 아닌 강도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도 CCTV 영상이 공개되자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 IS의 소행이 아닌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But I know kung beyond ISIS. Bakit mo nakawin ang plastic na alam mo naman hindi mo magamit? Luko-luko pa lang yun. 사건 직후 IS는 범인 이름까지 밝히며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강도의 무게를 둔 필리핀 경찰은 무장 괴한의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은수입니다. 위안부 재협상과 관련해 일본의 방위상까지 나서 재협상은 안 된다고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아직 후보자이긴 하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그동안 위안부 합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 보여왔기 때문일까요?
한민유 기자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 회의에서 협력을 통해 북핵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일본 방위상. To address North Korea's threat, Japan-U.S. alliance is further deepening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그런데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에 돌연 위안부 재협상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한미일 3자 협력이 잘 안 되는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엉뚱하게도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으로 합의했고 일본은 역할과 의무를 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국방을 담당하는 방위상이 군사외교가 목적인 국제회의에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뜻을 내비치자 일본 정부가 방위상의 입까지 동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공조체제를 취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균열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일종의 또 다른 한국에 대한 우회적 압박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단호한 자세도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 후보자는 최근 위안부 피해자들을 찾은 데 이어 유엔 사무총장에게 일본과 합의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해 화제가 됐습니다.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놓고 한일 양국 정부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이로 인한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한민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 가운데 하나가 고교 학점제죠. 고등학교에서도 대학교처럼 학생이 원하는 강의를 골라 듣도록 한다는 건데 도입을 하려면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김문영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서울 도봉고등학교에선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 듣도록 해 진로 적성 맞춤형 교육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원하는 시간에 이렇게 과목을 골라서 들을 수 있으니까 더 좋고 애들 참여도도 높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전면 시행까지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생들은 지금의 내신 상대평가 방식은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도 다 등급을 잘 받고 싶어 하니까 사람이 뭐 20-30명 있는 과목보다는 한 50-60명 듣는 과목을 당연히 더 선호하고. 교사의 업무량이 2배가량 늘어나는 점도 부담입니다. 교사 수를 대폭 늘려야 된다. 선생님들이 이제 기존의 역할에 대해서 교육과정 설계 코디네이터 역할을 더 하시는 셈이 된다. 국정기획위는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한 뒤 현재 중3이 고1이 되는 내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일부 학교에 우선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같이 살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이 여성을 살해하고 콘크리트로 안매장한 3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벼운 처벌이란 비판이 있는데요.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게 그 이유라고 합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39살 이모 씨는 주점 도우미 동거녀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얼굴을 때려 숨지게 합니다. 이 씨는 친동생과 함께 동거녀 시신을 플라스틱 통에 넣고 시멘트를 뿌려 지인 소유의 밭에 파묻었습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이 씨의 범행은 4년 만에 들통났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이 씨, 검찰은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1심 재판부 역시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2년을 감형해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무리 단순 폭행치사라고 하더라도 10년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아무리 못해도 살인인데. 법조계에서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상해치사가 아닌 폭행치사로 적용해서 항소심에서 3년으로 감형된 거, 거기다 사체은의까지 했는데 이례적이네요. 사체를 숨기는데 가담한 이 씨의 동생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늘 주차도 전쟁이죠.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차장을 그린벨트에 만드는 구치소가 있는가 하면 시민공원으로 기증된 땅을 주차장으로 바꾸려는 지자체도 있다고 합니다. 윤길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 앞. 제2주차장이란 팻말이 보이는데 지난해 말 기존 주차장이 좁다는 이유로 경사가 진 땅을 깎아 새로 마련한 겁니다. 제2주차장은 1,2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는데요. 문제는 이곳이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라는 점입니다. 그린벨트 안에서의 주차장 조성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서울구치소 측이 이를 어긴 겁니다. 사실을 확인한 의왕시는 구치소 측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알고는 있었고요. 정식적인 절차 같은 게 이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경기도 안양의 한 시민공원. 원래 제지 공장이 있었던 곳으로 공장주가 회사를 옮기면서 시민을 위한 녹지 공간으로 써달라며 기증한 땅입니다. 하지만 공장주가 죽자 안양시는 인근 시장에 주차난을 들어 이곳의 4분의 1을 돌연 주차장으로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기증한 땅인데 이 공원이 얼마나 도수비가 와서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증자의 뜻을 저버렸다는 비난 속에서도 지자체에선 입장을 바꾸지 않을 태세입니다. 시장도 시민 트랙들이고 최근에 유족들하고 질의 면담을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주차 공간이 좁다며 불법과 꼼수로 조성되는 주차장.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막무가내식 행보가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요즘 밥상 물가가 오르는 모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가뭄으로 피해를 본 채소, 과일은 물론이고 수산물까지 골고루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전통시장, 찬거리를 고르는 소비자의 손길이 신중합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채소 농사가 부진하면서 값이 오른 탓입니다. 기상 여건이 이게 현재 좋지 않기 때문에 물건이 종류에 따라서 오르는 것이 많이 있죠. 양파나 풋고추 같은 기본 채소에 한창 출하되고 있는 수박까지 지난해보다 적게는 19%에서 많게는 25% 올랐습니다. 요즘처럼 가뭄 날씨가 계속 이어지면 이런 양파뿐 아니라 다른 채소값도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기에 난데없는 우박으로 농작물 8천여 헥타르, 축구장 11,000여 개의 면적이 피해를 당한 점도 가격 상승을 부추길 걸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렴하게 즐기던 김과 과거 서민 생선으로 꼽혔던 갈치와 오징어도 몸값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가게를 찾는 손님의 발길이 줄어들자 상인들의 표정도 어둡습니다. 많이 힘들죠. 그러니까 매출도 떨어지고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소비성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채소와 생선, 육류 등 가릴 것 없이 줄줄이 오르는 밥상 물가에 소비자는 물론 상인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웅입니다. 차량 탑승자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안전벨트와 에어백이 갈수록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예상되면 안전벨트가 운전자를 더욱 팽팽하게 조여주고 에어백도 탑승자의 특성에 맞춰서 터진다고 합니다. 선한빛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왕복 6차로에서 SUV가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앞에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러자 운전석 쪽 안전벨트가 운전자가 다치는 걸 예방하기 위해 더욱 강하게 조여줍니다. 이른바 스마트 안전벨트입니다. 이렇게 주행 중에 도로를 이탈하는 경우가 생기면 운전자의 벨트가 꽉 조여지는데요. 제가 차량이 없는 한적한 도로에서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전대를 놓아 차량이 갓길로 흘러가자 역시 안전벨트가 움직입니다. 안전벨트와 함께 에어백은 탑승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핵심 장치입니다. 운전석과 보조석, 측면 등 5군데에서 터지는 건 이젠 기본. 최근 나온 에어백은 탑승자 사이에서도 에어백이 터져 탑승자가 서로 부딪혀 생길 수 있는 사고를 최소화합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에 장착된 센서가 승객의 무게나 체형을 감지해 최적화된 강도로 에어백이 터집니다. 승객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라든지 어른이라든지 그런 상태의 조건을 센서가 감지를 하고 차량이 판단을 해서 갈수록 똑똑해지는 안전벨트와 에어백이 탑승자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남비치입니다. 요즘 공연이나 파티 문화가 색달라졌습니다. 안락한 실내 공간이 아닌 곳에서 또 참가 조건도 까다로운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특별한 문화체험이라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이상주 기자가 전합니다. 흰 옷과 신발, 머리부터 발끝까지 흰색으로 단장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도심 잔디에 모인 1,500명은 일사불란하게 음식을 차리고 파티를 즐깁니다.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된 후 뉴욕과 런던, 시드니 등 전 세계 25개국, 60개 도시에서 열리는 만찬 파티입니다. 까다로운 복장에 직접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장소까지 행사 직전에 공개하는 이른바 불친절한 파티지만 경쟁률은 치열합니다. 네,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게 많이 보급돼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파티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형 스크린 앞에 모인 사람들. 쌀쌀한 날씨, 담요까지 챙겨와서 오스트리아 빈필하모닉 연주를 듣습니다. 직접 가서 보고 듣지 못한 아쉬움을 하루 뒤 맛보지만 감동은 생생합니다. 네, 제가 비엔나에 여행을 갔었는데 비싸서 못 봤었거든요, 공연을. 실황을 한다고 그래서 편하게 볼 수 있어서 여기 왔습니다. 특별한 나만의 문화를 체험하려는 사람들. 그들에게 조금 불편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모셨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광진 전 민주당 의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새벽이었죠. 정유라 씨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조사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었고요. 이게 한 주간 있었던 가장 최근에 가장 뜨거운 주목을 받았던 소식 중에 하나인데 네. 결국에는 최 교수님, 영장 기각이 된 이유, 이 최순실 씨와는 달리 이 정유라 씨에게는 그렇게 적극적인 개입에 의도가 없었다. 이래서 기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 면도 있고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증거로 사실 판사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건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체포영장 발부받아 48시간 동안 조사를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았고요. 네. 또 그 정유라가 계속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쇠로 하고 있고 본인은 수혜자라고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전혀 개입한 적도 없고 공범으로서 어떤 역할을 한 적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깨트릴 수 있는 검찰의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한 부분이 결국 판사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의 사유가 안 된다고 봤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결국은 판사는 증거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검찰의 증거가 부족하니 어찌 보면 증거를 더 보충해서 다시 청구하라고 하는 메시지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아마 검찰 입장이 좀 당혹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법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국민의 법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구속해서 더 조사를 좀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검찰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증거들을 모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유라 씨는 어제 이야기에서도 검찰 조사에 앞으로도 좀 성실히 응하겠다라는 얘기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제 정유라 씨의 모습을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판단하시나요? 네, 일단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드리고 이런 일 벌어지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독일에서 증거인멸 시도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법원에서 이런 결정 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전혀. 심정적으로 좀 다시 청구가 온다면 어떤 심정이시겠어요? 네, 또 그러면 이제 실질심사 가서 제가 억울한 부분 판사님께 말씀드리고 또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이 제일 억울하신 것을? 네. 어떤 부분 특히나?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좀 억울하다기보다는 왜 몰랐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드릴 말씀이 없어서 네, 여쭤보시는 거에 다 정확히 되게 대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억울하다라는 표현을 쓰니까 기자가 왜 무슨 부분이 억울하냐, 그러니까 왜 몰랐을까 하는 부분이 억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말을 바꿨죠. 예. 사실은 이제 억울하다고 하니까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무엇이 억울하냐? 그랬을 때 억울하다기보다는 그러고 네. 말을 바꿨어요. 아, 내가 억울하다는 말을 할 때 언론에서 예. 어떻게 받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말이 뭐라고 하냐면 억울하다기보다는 알지 못해서 여쭤보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점이 죄송하다. 네. 그러니까 말을 바꾼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말을 절제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심려를 끼친다라는 표현, 또 영장실질심사라는 말까지 썼습니다. 네.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는 표현도 쓰고, 이런 표현들이 사실상 21살에 물론 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만, 운동을, 승마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 독일에 그냥 가서, 몇 개월 동안 도피한 21살의 정유라 씨가 쓸 수 있는 어떤 용어들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처음 닥친 애 아니에요. 정돈이 된 그렇죠. 느낌이라는 거죠. 굉장히 말들이, 어느 표현이라든지 어떤 이 논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돈돼 있다. 그리고, 사실상 언론과 관련해서 기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느냐. 네. 그러니까 굉장히 로키 저자세로 가잖아요. 모든 부분과 관련해서. 내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내가 관련된 부분에서는 딱 한 가지밖에 인정을 안 했죠. SNS에 쓴 글. 예. 그 점은 내가 쓴 글이니까 거기 진짜 죄송하다라고 네. 사과를 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모두 다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예. 지금 이화여대 입학 학사 비리에 대해서 앞서서 화면에서도 보셨고 또 앞선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다 잘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거는 정유라 씨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야 본인이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한 부분도 좀 없잖아 있었겠죠?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된 멘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점들을 많이 안고 기구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결국은 정유라 씨는 모든 것에 있어서 난 수혜자인 것은 맞다. 내가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사과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그걸 내가 직접적으로 가담했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모의를 했거나 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은 잘 모른다라고 네. 하는 걸로 계속 일관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수혜를 받은 건 맞지만 내가 알고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들인데요. 이전에도 계속해서 엄마 재판에 관련해서도 모른다. 또 예전에 외국에서도 회사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먼저 이야기를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회사 일 같은 건 아예 모르겠어요. 항상 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잖아요. 일하실 때. 포스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 포스에 딱딱딱 붙여놓고 사인할 것만 이제 사인만 하게 하셔가지고 저는 아예 내용 안 했거든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여기 와서 머리 시키려고 말 타지 않을래라고 해서 여기 왔는데 여기 왔는데 갑자기 박원호 정관께서 한섬이 선수 6명을 뽑아서 말을 지원을 해준다더라. 사보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래서 6명 지원을 하면은 그냥 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탔는데 제가 중간에 이제 남편이 집에 갔어요. 한국에 돌아갔어요. 엄마 최순실 씨 재판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제가 어머니 재판 내용을 하나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는 하나도 전에 들은 것이 없습니다. 국정농단 이런 과정들이 억울하세요? 제가 어머니와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일에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 저도 지금 상당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든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아는 사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도 계속 이거를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도 사실 잘 연결되는 게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도 계속 모른다는 이야기를 해오긴 했지만 분명히 정유라 씨의 특성상 럭비공 같아서 들어오면 뭔가 이야기를 많이 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검찰에서도 결국
이제 결국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죠. 앞으로의 조사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철저히 준비하고 왔다고 저는 봐요. 정유라가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이미 최순실이나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일정 부분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철저히 준비하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모르쇠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됐다고 하면 조금 더 압박하면서 조사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검찰 입장에서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압박에서 조사를 하다 보면 오랫동안 조사하고 처음에 진술했던 내용과 나중에 진술했던 내용이 충돌될 경우에는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말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카드로 쓸 수 있을 텐데 지금 저렇게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다 보면 변호사가 더 적극적으로 조력할 가능성이 있고요. 외부에서도 많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최순실 입장에서 사실 정유라가 일단 구속을 피했기 때문에 본인에서 일정 부분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든 지금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정유라와 최순실을 만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공범 관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정유라가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지금은 있다. 그러나 검찰이 국민적 법감정을 좀 생각하셔서 좀 철저하고 압박 전술을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진술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정유라 씨가 신변이 이제 자유롭게 됐는데 최순실 씨와 만나는 건 어렵겠죠? 검찰은 일단 공범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뭐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검찰은 이미 그 업무방해죄나 공무에 의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이외에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뇌물죄와 관련 여부 또는 범죄 수익 은닉 규제와 관련 범죄 수익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최태민 일가가 뭐 80, 90년대부터 독일로 도피한 자금이 있는지 플러스 삼성이 도와줬다는 78억 원의 마지막 행방, 나머지 행방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입을 맞출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나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보강 수사에 남은 부분들은 어떤 점에 좀 집중을 해야 될까요?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고 해서 범죄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재판에서 듯이 이재용 씨 같은 경우도 한번 그 영장이 안 됐다가 다시 재영장 청구를 해서 된 적이 있습니다.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에 오랜 기간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적으로 당사자에 대한 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요. 일반적인 조사가 몇 번 더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재영장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정치권 이슈 중에 가장 뜨거웠던 또 이야기가 사드 문제였었는데요. 김관진 전 안보실장 중심의 이른바 독사파가 이 지금 사드 보고 누락 관련해서 좀 연관이 돼 있다. 이런 또 의혹 제기를 정치권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홍표 의원이 주장을 했는데 그건 독일 사관학교에서 연수를 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인 출신 중에 독일 사관학교 가서 연수를 한 그 출신들이 결국 국방부 인사의 중요 보직을 차지하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사조직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 독일 육사에서 연수를 받았다 해서 독사파 그렇게 부른 거죠. 줄여서 말을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독사파.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것도 사실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부 차원에서. 만약에 예전에 하나회처럼 그렇게 군 사조직이 있어서 군을 장악하고 군을 특정 권력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만들고 거기서 많은 뭐 방위산업과 관련돼서 돈도 빼먹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뭐 물론 독사파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뭐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결국 군의 비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 부분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군의 기강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기강 문제가 제대로 안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걸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게 꼭 뭐 사드를 철거하거나 없애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너무 그렇게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부분들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들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당연히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 보고하는 내용 중에 일부가 삭제가 되거나 아니면 누락이 됐다고 이건 심각한 문제죠. 정부의 영이 서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밝혀서 대통령께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의 모든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사드에 관련한 조사를 비롯해서 또 군 기강 문제와 함께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방금 얘기한 독사파 말고도 뭐 알고 지내자에서 알자회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관련 내용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알자회라고 해서 34기부터 43기 한 100여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국내 핵심 보직, 특히 정책실장, 국방정책실장자를 포함한 또 주요 사단장직을 자기들끼리 막으면서 주도했던 인맥과 사람들은 대개 김관진 씨하고 다 연관이 있는 분들이고. 네. 이종근 실장이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일단 지금 그 사드와 관련해서 보고가 네네. 누락이 됐다라는 청와대 이 발표가 있은 직후에 홍익표 의원이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지금 의혹 제기의 내용을 보면 알짜회라는 축이 하나 있고 독사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알짜회와 독사파에 대한 어떤 내용을 좀 보면 알짜회는 34기부터 43기까지의 네. 육사 기수에서 한 기수마다 10명씩 해서 100여 명의 조직이, 사조직이 운영되고 있는데 네. 아직도 그 조직이 군내의 주요 보직을 담당을 하고 있다. 돌려막기라고 좀 표현을 했고요. 네. 자, 독사파는 좀 다릅니다. 김관진 실장을 지금 타깃으로 했는데 네네. 김관진 실장이 28기잖아요. 28기고 각 기수별로 한 명이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가서 갔다 온 사람끼리 뭐 서로 이제 밀어주고 끌어준다는 예, 예. 얘기인데 의혹이 사실 굉장히 저도 의혹 제기가 도리어 더 의혹을 낳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그것이 네. 맞물리면서 정확한 증거는 없어요. 어떤 직을 어떻게 해서 누구누구가 어떻게 했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알짜회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하나회 때 하나회가 문제가 된 게 92년도고 93년도에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하나회를 완전 와해시켰는데 당시에 똑같이 네. 드러난 조직이에요, 알짜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진급에서 제외시키고 또 동기회에서 이미 34기 육사 동기회에서 예. 그 알짜회 출신들을 아예 제외시켜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사실 십수년이 지났는데 그 조직이 아직도 있다라고 하는 네. 것이 과연 가능한 얘기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증거가 없고 또 네. 독사파와 알짜회는 기수도 다릅니다. 예, 예. 이쪽은 28기부터 한 명씩이고 워낙에 독일에 뭐 한 명 이 유학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기수에서 가장 또 성적이 좋은 학생을 보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에서 이렇게 발표를 함으로써 마치 이 두 조직이 이 지금의 어떤 사드 보고를 사드와 연관성 있는 네네. 것처럼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부분. 예. 물론 이런 조직이 있다면 이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의혹 제기의 어떤 상황이지 않느냐. 우리가 그걸 단언할 수는 없는 단계다라고 네. 저는 봅니다. 알자회든 독사파든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의 문제, 그리고 일단 그에 앞서서 이런 조직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의 문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 의원님? 일단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거다 말씀하셨는데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군 스스로가 이제 밝히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지금 기무사령관으로 있는 분 같은 경우도 알짜회 출신이다 본인이라고 하는 것을 뭐 밝히고 있는 것이고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게 조직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보고 차원의 문제에 있어서 보면 사실은 이제 김관진 라인이라고 흔히 불리워지는 이제 독사파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칭하는 조직에 있어서는 이게 협의체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실상은 김관진의 진두지휘 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보면 김관진 실장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국방장관을 하다가 박근혜 정부에 쭉 국방장관을 하고 그리고는 안보실장까지 쭉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원래 본인의 영향도 세긴 셌지만 오랜 기간 거의 군부 안에서의 상황처럼 그렇죠. 있으면서 지금 현재 한민구 장관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정상화 시켜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뭐 이른바 타겟이 김관진 전 실장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김관진 실장이 지금 김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군에 많은 영향을 행사했던 게 맞고요. 사드 도입과 배치에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김관진 실장은 지금 물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자리에 관련된 건 아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혹시나 김관진 실장이 월권을 행사했다거나 잘못된 어떤 행위를 했다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반드시 조사받을 문제고요. 물론 의혹 수준의 제의가 됐으니까 이건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명확하게 그렇다라고
확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이제 김 의원님 얘기하신 그 부분까지는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도 의혹이 있는 부분들은 철저히 조사해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좀 정정을 해야 되는 게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 군이 인정을 했다라고 한 부분은 군에서는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알짜 얘기가 나오니까 일단 알짜배라는 조직이 있었다. 그리고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사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또 기무사령관 얘기는 이겁니다. 스스로 내가 알짜배다라고 인정한 적은 없어요. 다만 언론 보도에서 그 언론에서 이 칼럼으로 논설위원이 이 기무사령관 조 기무사령관이 알짜배 출신이다. 그럼 알짜배가 부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의 칼럼을 쓴 적은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내가 알짜배다고 제가 국방위를 4년을 했고요. 기무사령부를 매년 그 국정감사를 했고 당사자와 얘기를 다 나눈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정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그럼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가 뭐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기를 일단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드 보고 누락 조사도 그렇고 환경 영향 평가도 뭐 한다고 하니까 한미 관계에 좀 균열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일단 청와대는 미국의 시간이 충분히 걸린다는 거를 뭐 충분히 설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지금 정용 실장도 그렇고 한민국 국방장관도 그렇고 각각 한쪽은 샹그릴라 국방장관 회의에 갔고 또 정용 실장은 이제 미국에 가서 이것은 국내 문제다. 그리고 기존대로 간다라고 이제 설득을 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오늘 매티스 국방장관도 샹그릴라 그 회의에서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는다라는 뉘앙스로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일단은 한미 두 당사자들이 이것이 큰 문제로 비화되지는 않게 만드는 서로의 어떤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오늘 일단 매티스 국방장관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투명하게 배치되고 있다. 투명하게 협조하고 있다. 협조하고 있다. 투명하게라는 말을 다시 강조를 했는데 그게 연설문에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구에는 없었지만 스스로 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의미 분석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미국의 언론들이 사실은 이제 보수 진보를 떠나서 언론들이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CNBC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의 어떤 그 영향력에 놀아나고 있다. 그러니까 손에 그러니까 중국이 손아귀에 놀아나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쓰면서 사실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는 부분. 또 진보적인 어떤 언론이라고 표명되는 뉴욕타임스도 역시 이건 조금 입장을 달리해서 이건 시진핑이 문재인의 구애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구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의 어떤 입장 그러니까 뭐 MBC 뉴욕타임스나 CNBC나 한중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상당히 지금 미국을 이렇게 도외시하고 이렇게 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양국이 굉장히 밀착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한미일 동맹이 깨지는 게 아니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해 주신 대로 국내외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미 관계에 이상이 생기는 거 아닌지. 최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이상 관계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고 이제 이 시점에 얘기한 거에 제가 잠깐 언론학자니까 또 얘기를 하면 뉴욕타임즈는 진보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연구하고 조사한 대상입니다. 제 책도 있으니까 그건 뭐 진보적 성향은 아니고 뉴욕타임즈는 항상 국가 이익에 맞게 기사를 씁니다. CNBC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언론들이 그런 기사를 쓰는 것은 자국의 이익과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국 언론들은 자국의 이익과 연관돼 있는 기사를 쓸 때는 자국의 이익을 그러니까 개입하는 쪽으로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쪽으로 기사를 쓰는 게 많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국방장관이나 아니면 미국의 그 안보실장 같은 경우도 이 문제가 더 이상 확전되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워딩이 바뀌는 걸 보면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한미 간의 갈등이 벌어지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드가 일단 들어온 상황에서 이걸 다시 되돌려 보내거나 전개 자체를 못하게 하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절차적 정당성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사드에 대해서 어쨌든 계속 후보 시대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계속 제기했었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국회 인준도 받아야 한다고 얘기했고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니까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절차성을 찾겠다고 하니까 그게 충분히 정의용 실장을 통해서도 미국 정부에 전달이 됐을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미국 정부도 그걸 받아들여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 중국도 이 부분에서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 한미의 공동적 견해가 아니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외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철저하게 그냥 국내
국내적인 문제다. 그렇죠. 예, 그렇게 가는 거죠. 예. 네, 국내적으로 이게 우리의 뭐 시간대로 가겠다라고는 합니다만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뭐 넘어서 조금 더 큰 뭐 평가 항목이 좀 2배 정도 되는 전략 환경 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크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예. 시간이 뭐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보십니까? 그건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어떤 것까지를 할 것인가라고 환경 영향 평가뿐만 아니라 네네. 나머지 절차적 문제, 예를 들면 국회의 비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시는가에 따라 네네. 달라지겠지요. 근데 사실 뭐 국내적인 문제로 국한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사드가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근데 다만 이것에 있어서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의 국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또 그쪽에 동의하고 중국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중국에 또 맞장구를 쳐주는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해 왔거든요. 이번에는 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대한민국 안에서의 일들이 좀 정상적으로 정리된 이후에 네. 다른 나라들과의 최종적인談판을 벌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한민국 내에서 정리가 된다는 거는 어떤 방법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법적으로 미비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환경 영향 평가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뭐 군부대 지역으로 이전하는 그 절차도 지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주민들의 설득 문제도 있고요. 국회의 설득 문제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절차성의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뭐 일부분의 의견이긴 합니다만 미국 내부에서 뭐 한 상원 의원은 사드 배치를 한국이 원치 않으면 그 관련한 예산은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나왔는데 딕더빈 의원이죠. 예, 예. 그런데 그냥 한 사람의 상원 의원이라기보다는 네, 그렇죠. 예. 지금 일단 두 가지 점에 저는 좀 유의미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미국 세출위원회 국방 소위원회 간사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세입세출과 관련해서 예산 집행과 관련한 영향력을 막강하게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미국의 예산 중에 1조 원을 당신의 나라에 쓰는데 당신의 나라의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쓰는데 당신 나라의 국민들이 반대한다면 우리가 우리 돈을 쓸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실제로 세출위원회에서의 간사라면 그 정도의 어떤 발언이 무게가 굉장히 큰 그냥 의미가 개인 있고요.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죠. 두 번째는 민주당이라는 점, 공화당이 아니라 또 민주당 상원 의원이라는 점, 이 두 가지 점에서 미국 내 기류가 상당히 좀 이 한국의 어떤 최근에 사드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어떤 입장 변화라고 그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헤리티지 재단에서 좀 보수적인 그런 싱크탱크이긴 하지만 헤리티지 재단의 연구원들이 지금 각 언론에 멘트를 하거나 혹은 보고서를 준비하는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거든요. 한국 정부의 어떤 사드 입장과 관련해서.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딕더비 상원 의원이 대통령을 만났을 때 청와대에서의 브리핑과 그다음에 실제로 연합뉴스를 만났을 때 한 발언이 차이가 있고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라고 또 이제 청와대에서 한 부분. 그러니까 좀 매끄럽지 못한 그런 어떤 부분들이 노출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 이 딕더빈 의원의 발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김 의원님. 일단 청와대에서 직접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상원이 한 100분 정도 되고 하원이 450분 정도 되는데 개별 의원의 발언을 그렇게 다 하나하나를 다 신경 쓸 상황이 될까? 실제 예를 들면 미국의 국무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드와 관련한 정책결정권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다면 훨씬 더 중하게 봐야겠습니다만 그럴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민주당이니까 훨씬 더 중하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지금 미국은 여당이 공화당인데 공화당 의원의 발언이 더 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보십니까? 네. 아니, 좀 다르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 아닙니까?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고 사드와 관련해서의 어떤 입장을 지금까지 어떻게 표명했느냐 그리고 민주당이 어떻게 표명했느냐의 어떤 상대적인 거에서는 훨씬 더 트럼프가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에서 이건 지금 배치를 한 거거든요. 근데 공화당 정부에서는 이 사드를, 그래? 그러면 돈을 우리 국민이 할 수도 있어 하고 트럼프가 지금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배치한 민주당 정부의 의원이, 그거 뺄 수 있어 하는 거는 굉장히 다른 의미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결정한 문제였거든요. 사드 배치는.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이 실장님은 이제 민주당이 결정했기 때문에 더 이 워딩을 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최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이제 둘 다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제 결정권자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여당이 더 영향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나 야당이라고 해서 전혀 영향이 없겠습니까? 국회가 어쨌든 의회가 함께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너무
뭐랄까 미국에서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책임 있는 의원이 얘기하는 것보다도 정부 차원에서 어떤 형태의 발언을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런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 입장에서는 의원들도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발언 하나도 사실은 자기 정부에 유리하게 발언할 수밖에 없어요. 공식적으로 외교 라인이나 아니면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부의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무장관이나 이런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일 수 있지만 의원 개개인은 본인의 정치적 어떤 이해관계나 이익을 위해서 얘기할 수 있고 또 국민들을 고민하면서 국가의 이익이 되는 부분을 발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신경을 쓸 필요는 있지만 너무 저게 많은 무게감을 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여론들 또 의견들이 충돌될 수 있어서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딕 더빈 의원이 지난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 때 그 세월호 유가족들을 불러서 위로를 하면서 우리 상원에서 또 미국 국회에서 세월호와 관련해서 성명을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미국의 의원 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특히나 진보 언론들은 미국의 그 의회가 미국의 정치가 지금 세월호를 이렇게 위무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느낌에 이 유리한 부분에서 말씀을 하면 그거는 미국 정치인들이 하는 한 사람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정치인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고 조금 더 불리한 발언을 하면 이건 미국 상원 의원 한 사람의 의견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국회 내에서도 여당일 때냐 야당일 때냐 다른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 때는 그때가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거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의 국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야당 의원의 발언과 여당 의원의 발언의 무게감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좀 여러 가지 시청자들이 결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이는 상대적 무게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하신 이야기 중에 하나를 정정을 하면요. 청와대 해명 중에 하나는 그냥 미국 시민의 질문의 하나로 생각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딕 더빈 의원이 한 얘기이고 아직까지는 미 정부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워낙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또 그 발언들이 흘러나가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국내 상황에서 지금 장관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국방부 장관 발표를요. 진상조사를 하고 나서 발표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발표를 할 것인지 이것도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김 의원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샹그릴라가 이제 4일날 끝나서 귀국을 하시니까요. 끝나고요. 일반적으로 보자면 이제 갔다 온 이후에 관련한 내용들을 청와대든 아니면 국회든 한 번 정도는 발표할 시간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런 정도의 상황이 될지 아니면 바로 장관의 인선이 너무 늦어진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먼저 발표를 할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그것과는 별도로 현재 지금 이 사드 보고의 누락과 관련해서는 한민구 장관이 그 중심에 또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사자가 있을 때 발표하는 것보다 장관이 바뀐 이후에 발표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인사청문회에 관련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청문회와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김상조 위원장 후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죠. 청문위원님들의 신중하고도 현명한 판단을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을 얻은 날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할 기회가 만약에 주어진다면 이 교훈을 바탕 삼아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야가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다른 어떤 입장에서 공의 기대와 우려를 표현해 주셨고요. 그런 어떤 기대와 우려가 조화를 이루는 지점에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이 된다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임명에 관련해서 전망이 좀 엇갈립니다. 일단 야3당은 부적격 판단을 한 모양인데 조금 속내는 다른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언론에서는 야당과 관련해서는 동상이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강도가 서로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자유한국당은 확실해요. 자유한국당은 부적격이라고 부적격 의견을 낼 것 같고 채택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만약에 우리를 제외해서 채택을 하게 된다면 임명을 강하게 하게 된다면 국회 나머지 일정을 보이콧하겠다. 그건 곧 추경에 대한 그러니까 타깃이 확실하죠. 이번 임시국회를 보이콧하겠다는 건 추경과 관련해서 일자리 추경을 거부하겠다라고 전쟁을 선포한 셈이 됐고 문제는 이제 국민의당입니다. 한국의당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겠지만 국민의당이 아직은 확정시키진 않은 것 같아요. 입장을. 물론 바로
청문회 끝나자마자의 어떤 논평은 예, 좀 부적절하다라는 그런 어떤 뉘앙스지만 네. 내부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어떤 게 박 전 대표의 어떤 그 SNS 글 네. 굉장히 뭐 적합한 분이다라는 어떤 뉘앙스로 또 이야기한 부분도 있고 또 실제로 취재 기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호남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지금 이 여론 그 지역 여론이 이게 심상치 않다. 예. 반대를 했다가는 사실 역풍이 불 것 같다. 재벌 개혁에 발목을 잡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지금 표명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관건은 어쨌든 국민의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초반에는 김상조 후보자가 큰 어려움 없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처럼 좀 통과가 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최근의 분위기는 좀 기류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가다가 모두 다 통과될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공격 파상 공세를 하는 것이고 또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다른 게 아니고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흠결이 되는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반을 검증이랄까요? 이런 검증을 하는 거죠, 결국은.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청문회가 끝나거나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는데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가 있냐 이런 여론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 분위기도 거기에 따라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장님 얘기했듯이 일정 부분 호남의 민심도 고려하지만 예. 최명길 대변인의 발표를 보면요. 예. 여론이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하면 부적극으로 채택하겠다. 네네. 그러나 아예 채택을 안 할지는 고려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네. 했거든요. 그 말은 결국 뭔가 뉘앙스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네. 그건 여론을 살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끝까지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가겠지만 다른 야당들 입장에서는 여론이 만약에 이 통과에 크게 흠결이 없다. 물론 뭐 전혀 흠결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김상조 후보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들에 대해서 본인도 사과한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네. 그렇지만 이 그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또는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만큼의 흠결이 없다고 판단되면 다른 야당들은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부담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여론이 일정 부분 지지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강행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김상조 위원장 후보자는 흠결이 좀 많다. 그러니까 의혹의 가지수가 참 많았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청문회에서 특별히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라는 평가가 예. 많습니다. 실제로 청문회 보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시작할 때는 18가지가 넘는다라고 해가지고 했었는데요. 막상 해보고 나니까 그게 특별한 문제가 될 만한 것도 없고 해명을 잘했다라는 해명 평가가 좀 자체도 있습니다. 다 국민들이 수긍이 갈 만한 내용들이라고 해서요. 아까 이제 여론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정치인들이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적격이라고 할지 부적격이라고 할지 이 모든 것에 있어서요. 근데 청문회를 요즘은 이제 국민들이 다 직접 다 생중계로 보시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봤을 때 전체 국민 특히나 각자를 지지하는 뭐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조차도 이것을 반대할 명분은 그렇게 크지 않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청문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적격이냐 부적격이냐라고 하는 것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청문 보고서가 적격과 부적격을 동시에 병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채택되는 경우들이 거의 다수입니다. 예. 여당의 의견과 야당의 의견을 다 담아서 채택을 하는데요. 아마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께서는 뭐 낙마를 할 네. 정도의 큰 부적격 사유는 아니다라고 그렇죠. 보시는데 이 실장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저도 그렇게 크게 지금 문제가 될 수는 없을지 않겠느냐. 이유는 뭐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청문회에서 낙마한 경우들을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청문회 전까지 언론 보도 이외의 다른 청문회장에서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이 하나라도 나왔느냐. 또는 태도. 청문회장에서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에 어떤 태도로 임했느냐. 이 두 가지가 사실 굉장히 좌우됐었어요. 지금까지 어떤 그 청문회에서 전임 정부나 그 전임 정부나 그랬을 때 두 가지죠. 하나는 새로운 어떤 사실은 나오지 않았다. 이 야당 의원들이 계속 추궁했던 건 그 기존의 언론 보도에 대한 어떤 좀 더 깊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실 없었고 그 사실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어떻게 답하나 하고 이제 들여다봤는데
굉장히 감성적인 어떤 답변들을 네. 좀 하셨어요. 아내의 어떤 병 이야기나 혹은 뭐 스스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낡은 가방이 또 이렇게 언론에 화제가 보도되면서 됐죠. 그것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도리어 이제 그 감성적인 어떤 그 부분을 좀 많이 자극을 해서 예.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이 정도는 특별하게 더 없는 한은 뭐 납득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물론 이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김상조 후보자가 아니라 다른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에서 이 정도 흠결이 있다면 논란 자체도 크진 않았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상조 후보자의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경력 내지는 뭐 의도, 주장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걸리기 때문에 좀 더 높은 단계의 윤리성을 좀 요구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언론에서 보도됐듯이 결정적인 명분, 그러니까 여론을 바꿀 만한 결정적인 명분이 있는 그런 하자가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비교적 모두가 부적격은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 제1야당이 부적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협치국회는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적격자를 그러니까 일을 가장 잘할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재벌 개혁인데 재벌 개혁의 가장 적임자예요. 그 부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야당도 사실은 재벌 개혁에 있어서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도 제가 볼 때는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문제를 제기하긴 했지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라는 문제 때문에 김상조 후보자 임명을 포기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다만 이 협치의 문제도 저는 여론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국민적 여론이 지지해줘서 임명을 했는데 그걸 발목 잡기로 해서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의 발목을 잡게 되면 도리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저는 일정 부분 다른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은 이게 채택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곡으로 나가는 거지만 끝까지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발목을 잡게 되면 그게 국민적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유한국당도 일정 부분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는 어떻게 해야지 가장 올바르다고 보십니까?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 자체의 문제보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추경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무가내로 추경을 반대할 만한 이유는 없을 거고 특히나 저희도 야당 생활 해봤습니다만 일자리 추경이라든가 명분 있는 추경에 있어서 그리고 특정한 포인트가 있는 추경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국회 자체를 좀 멈추는 이런 방향성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논의하기에는 추경 자체에 대한 여론도 국민들의 동의가 높은 것이고 지금 이 인사청문회의 당사자들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의 여론이 높기 때문에요. 대부분은 일반 정치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대통령이 역풍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의 논리인데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여론과 동떨어지게 스스로가 반대적 의견을 낸다면 아마 더 심한 역풍이 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상조 후보자에 이어서 또 오는 7일에 앞서 보도해드렸다시피 김동연 기재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3명의 인사청문회가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쉽지 않아 보여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특히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가족의 그 건강보험료 문제 그리고 또 장녀 의 학교 문제에 관련해서 위장전입 문제 등이 지금 계속해서 의혹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좀 짚어보죠. 일단 김상조 후보자 문제를 포함을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정치공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야당에서는 언제나 이 청문회 때 주력하는 어떤 이 대상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를 다 사실 문제 제기를 하면 그야말로 발목 잡히게 되는 거고 그렇다고 전체를 전부 다 그대로 채택을 해버리면 지지자들로부터 사실은 굉장히 엄한 또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발목 잡기와 각 세우기에서 사실은 균형점이 가장 문제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집중을 하게 되는데, 김상조 후보와 그다음에 이제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실제로 언급도 했어요. 이 두 후보는 절대 안 된다. 근데 만약에 김상조 후보가 이게 채택이 되고 임명이 강행되는 분위기라면 도리어 나머지 후보들이 더 불리해지는 게 아니냐.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은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관례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사실은 진짜 문제가 있다면 누구든지 사실 문제를 제기해야 되고 문제가 없다면 누구든지 채택을 해줘야 되는데 야당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이렇죠.
대선이 끝나자마자 야당은 완전히 혼란스럽잖아요. 각 당도 추스를 수가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당, 그러니까 정부에 무조건 협조를 해버리면 사실은 당의 존립, 전당대회도 해야 돼요. 언제나 대선 끝난 다음에 전당대회는 꼭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당원들을 또 규합하고 지지자들을 규합하고 하는 어떤 그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그 대선 직후의 어떤 야당의 어떤 상황이라면 그랬을 때 진짜 이 후보만큼은 안 된다라는 내부적인 어떤 또 그런 전략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비춰봐서 강경화 후보가 사실 좀 많이 불리해지고 있는 게 아니냐. 김상조 후보까지 무난하게 된다면 또 더불어서 사실은 지금 위장전입 문제까지는 또 이제 나왔는데 이제 건강보험료 문제까지 더불어서 미국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인 이제 교수 남편인 연대 명예 교수의 그 건강보험료의 피부양자로 돼 있었다. 이것이 또 새롭게 이제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은 지금 강경화 후보자가 굉장히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을 구별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자신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어떤 지켜야 될 어떤 원칙과 도리에 대해서 너무 그것이 이제 그 경계가 허물어진 게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지금 직면해 있죠. 또 위장전입 같은 경우에도 좀 새로운 내용들이 드러나는 게 위장전입했던 아파트 자체가 이화여고의 위장전입 전용 아파트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결국 학교로부터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죠. 지금 그래서 저는 이화여고도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 이화여고가 가지고 있던 중구 정동 아파트 502호라고 하는 곳이 1995년부터 2010년 사이에 25명이 위장전입을 한 거예요. 전출입을. 근데 그거는 결국 이화여고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이걸 사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강경화 후보자의 자녀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강경화 후보자도 문제지만 이화여고 자체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이걸 그냥 자기 학교에 좋은 사람 또는 뭐 유명한 사람의 자녀 입학시키려고 한 게 아니겠나 하는 의혹이 그렇죠. 그렇게 의혹이 지금 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좀 큰 문제라고 보고요. 건강보험 말씀드리면 제가 미국에 13년 살았는데 저도 13년 사는 동안 한국에 건강보험 없었어요. 미국에서 건강보험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강경화 후보자가 절대 잘못했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건 사과하셔야 돼요. 이거는 법을 어긴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은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가입해서 혜택을 받았다고 하면 다른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이익을 본인이 편취한 게 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사과하셔야 되고요. 미국에 있는 동안은 법적으로도 건강보험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정말 사과를 하시면 돼요. 그래야 이 문제가 넘어갈 수 있지. 자꾸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다른 변명하는 가운데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강경화 후보자가 잘 인지하셔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뭐 외교부에서 이제 어제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격 요건, 신고 요건 이런 것들을 좀 숙지하지 못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앞서 두 분께서 지적해 주셨던 대로 이제 위장전입 문제도 그렇고 확실히 상황이 김상조 후보자의 상황과는 좀 분위기가 달라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은 김상조 후보자에게 좀 집중한다라고 하는 야당의 의견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건강보험 문제는 외교부도 그렇고 본인도 송구하고 사과하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저도 인사청문회를 쭉 해보면 대부분 해외 거주를 할 게 온 가족이 다 나가면 이런 경우가 좀 드문데 가족 중에 일부가 특히나 이제 자식들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자식이 부양자로 있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제도적인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바로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실장님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인사청문회가 당일날에 이 스탠스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외교 생활을 하면서 흔히 말하는 좋은 스펙의 대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엔에서 있을 때도 그 아시안이고 또 여성이고라고 하는 약간의 그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저까지 올라가려면 가장 강한 이미지들을 쌓아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청문회에서는 그래서 이제 뭔가 자신에게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의혹 제기를 할 때 강하게 부딪히는 삶을 쭉 살아왔을 텐데 청문회에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국민들을 대하는 자세로 조금 더 진솔하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이렇게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뭐 태도에 대해서 전망해 주셨는데 혹시 아니요, 진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저는 좀 이렇게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마이너리티였거든요. 아시아인 여성.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높은 직위까지 유엔 인권 이 고등 판무관 부실의 부판무관까지 올라서 북한 인권법과 관련해서 또 유엔에서 혁혁한 어떤 사실 네. 그 캐릭터가 있고 또 여성으로서나 혹은 마이너리티로서나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순혈주의를 고집하는 외교부에서 또 다른 어떤 전범을 또 전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개인적인 어떤 문제들이 중첩이 되면서 이 파고를 진짜 넘을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네. 처음 임명됐을 때 굉장히 박수를 쳤다가 저도 이제 이런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서 또 그거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처럼 비춘 부분 네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다른 어떤 후보자들에 비해서 좀 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좀 더 있었다. 되게 아쉬운 대목이에요.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김상조 후보자가 통과가 된다면 남은 후보자들 중에서 최소한 한 명 이상은 떨어뜨리려고 이 야권에서는 할 그렇게 가능성이 따지면 안 되겠지만 예. 그럴 가능성이 네. 있죠. 그러다 이제 그 대상이 제가 볼 때는 강경호 후보자를 네. 타깃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실장님 얘기했잖아요. 원칙은 다 좋으면 다 통과시키는 거고 다 안 좋으면 다 떨어뜨리는 거죠. 그런 원칙에 접근하신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휴일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기온은 어제보다 다소 높겠습니다. 네,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연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맑고 쾌청해서 바깥 활동하기 좋았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날이 좋겠는데요. 다만 낮 기온이 어제보다 2도 정도 높아 다소 덥겠습니다. 서울과 광주의 낮 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기질도 좋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불안정한 강원 영동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일부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가 무척 건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고 공기도 깨끗합니다. 오늘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강하겠고 남부지방은 오존 농도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 청주와 대전, 대구도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충일과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와이드 1부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